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2월 26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성탄절인 어젯밤 서울 한복판 명동 곳곳에서 청년들이 기습 벽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스프레이 페인트로 지읒, 비읍, 이응, 기역, 히읗, 히읗, 나라꼴이 엉망이다 라는 글귀를 수십 군데에 쓰며 현 정부를 조롱하고 풍자했습니다. 흥청대기 십상인 성탄절 밤, 명동 한복판에서 수십 명의 청년들이 벌인 기습 벽서를 해프닝이나 객기로 치부하고픈 사람들이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벽서와 자보 그리고 경문 등은 가장 고전적인 항의이자 민의의 분출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87년 6월 대항쟁도 이런 벽서로 시작했었습니다. 참, 그런데 그들이 쓴 글귀 중 지읒, 비읍, 이응, 기역, 히읗, 히읗,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성탄 연휴는 건강하고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는 제법 춥긴 했죠.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는 최근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이것을 막는 것은 위법하다, 그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주민투표 재추진에 나설 움직임입니다. 곧 가시화될 텐데요. 진주의료원 노동조합의 유지현 위원장 연결해서 여러 가지 폐쇄 이후의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 좀 해보겠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씀이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시절은 하수상하고 새 밑으로 가는 날씨만큼이나 사람들 마음도 많이 얼어붙고 여러모로 편치 못하시다는 거 압니다. 이강윤의 오늘 프로 청취자분들과 조촐한 송년회랄까요? 모임을 이 방송이 끝나는 오늘 오후 7시부터 갔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장소하고 시간은 게시판에 공지가 돼 있네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늦어도 큰 상관없습니다. 와서 같이 손이라도 한번 잡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그런 기회를 서로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들 전해주던 김용민 PD가 여러 가지로 좀 녹음이다 뭐다 많이 분주해서 오늘은 최혜윤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네. 뉴스 K에서 중계방송을 하기도 했었죠. 네. 민노총 위원장의 한상균 전 쌍용차 지부장이 최종 당선이 됐군요. 네, 한상균 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지부장이 오늘 민주노총 사상 처음으로 직접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의 새 위원장에 당선돼서 박근혜 정부와의 정면 대결이 예고됩니다. 오늘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결선 투표 결과
내년 노동자 총파업을 공약으로 내건 한상균 위원장 후보,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후보, 이영주 사무총장 후보조가 재정선거 인수 66만 7,752명, 투표인 37만 3,742명 중 총 18만 2,249표, 즉 51.62%를 얻어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반면 금속노조위원장 출신인 전재환 위원장 후보,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후보, 나순자 사무총장 후보조는 17만 801표, 48.38%를 얻어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는데요. 한상균 신임위원장은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 정리해고 당시에 지부장으로 평택공장에서 77일간 파업을 주도하다 구속돼 지난 2012년 만기 출소했고 또 이후 쌍용차 해고 노동자 복직 투쟁을 이끌어왔습니다. 또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파업을 벌였던 서울 지하철 노조 전 차량지부장 출신이고요. 이영주 사무총장은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네. 8기 위원장에 당선된 한 위원장은 당선 직후 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1차 투표와 결선에 이르는 선거 기간을 총파업 조직 기간으로 정하고 띄었다며 노동자의 아픔을 온몸으로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며 그렇게 함께 싸우는 민주노총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어 현장은 싸우고 있다. 철도노조와 전교조가 저항했고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공공부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해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부문별 투쟁이 전국적인 울림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확산하고 이를 박근혜에 맞선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으로 모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첫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선 투표까지 치렀고, 네. 51.62%.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로 당선됐군요. 네. 자, 삼성 세탁기를 두고 지금 삼성과 LG가 또 몇 개월째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검찰이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LG전자 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펼쳤다고요? 네, LG전자의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LG전자를 오늘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오늘 오전 LG전자 임원들이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와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전자 본사와 경남 창원에 위치한 LG전자 공장 등의 수사팀을 보냈고 일부 임직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독일 IFA 가전전시회 관련 업무 처리 현황이 담긴 내부 서류와 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삼성전자 측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출국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오늘 압수수색에 앞서 검찰은 조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이 됐고요. 먼저 소환조사를 받은 다른 LG전자 임원들과 달리 조사장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사장은 내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가전전시회에 참석한 뒤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길래 이렇게 상대 측 제품을 파손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까? 네, 앞서 삼성전자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던 IFA 기간 중에 유럽 최대 양판점 자툰사의 유로파 센터 및 슈티글리츠 매장에서 조사장을 비롯한 LG전자 임원들이 삼성 크리스탈 블루 세탁기를 파손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매장에 진열된 제품 2대가 파손됐고 LG전자 측에서는 4대 가격을 변상했는데요. LG전자 측은 품질 테스트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삼성전자 측은 CCTV를 추가 확인한 결과 조사장이 제품 도어 부분에 충격을 준 영상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LG전자는 지난 12일 삼성전자 임직원을 증거 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요.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언론사에 공개한 동영상에는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여러 차례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그 세탁기가 삼성전자가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와 동일한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과 증거자료 등을 분석해 조사장 등 LG전자 임직원들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그 가전 전자제품 전시회 그런 쇼 같은 거에서 우리끼리 지금 벌어진 네. 일이었군요. 참. 제품 성능 테스트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참 모처럼 이런 훈훈한 선행을 연말에 듣게 되는군요. 이화여대의 이혜리 씨 사연 있다면서요? 네, 2014년이 사실 열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소홀했던 지인들을 만나면서 올해를 정리하는 시기죠. 그렇죠. 대학교도 네. 이는 마찬가지일 텐데요. 현재 대학교는 겨울방학을 맞아서 계절학기를 듣거나 도서관 찾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교직원과 교내 미화원 등 일부만이 캠퍼스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 교내 미화원의 경우에는 비교적 한산한 시기라서 그렇게 바쁘진 않지만 마음 한켠은 시리다고 합니다. 예전보단 나아졌다고 해도 아직 처우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인데요. 21살 여대생이 이 점에 착안해서 연말을 맞아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을 위해 열심히 뛰는 미화원들을 보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크리스마스 미화원 어머님 프로젝트를 구성해 8명의 미화원에게 선물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건데요. 네. 이 주인공이 바로 이화여대 기독교학과에 재학하는 이혜리 씨입니다. 주로 강의를 듣는 교내 학관의 미화원 어머니들에게 감사 선물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기로 한 건데요. 품목은 신발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학교를 분주히 오가는 미화원들에게 따뜻한 신발이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휴지통에 음료수 캔을 버리는데 미화원 어머니가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하셨고 그때 이분들이 우리를 지나치는 학생이 아니라 정말 딸처럼 생각하시는구나라고 느꼈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아무데나 버리거나 그러지 네. 않고 다 마신 캔을 휴지통에 버리니까 네. 그 미화원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셔야 할 일을 이 학생이 도와주는 걸로 생각해서 네. 여기에 버려주니까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셨단 말이죠. 네네. 실은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을 한 건데 고맙다고 그렇죠. 인사를 하는 세태도 그렇지만 이걸 또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여기에서 뭔가를 느껴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됐다 이 말인 게 그렇죠? 네, 그 이혜리 마음도 씨가. 참 예쁜데요. 네. 그래서 이 이혜리 씨는 지난 11월 중순에 학과나 동아리 등 다른 도움을 받지 않고 교내 커뮤니티 이화위원회에 직접 글을 올리고 또 함께할 이들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벼룩시장을 열고 그곳에서 나온 수익을 통해서 구입할 생각도 있었는데 날씨가 추워서 많이 모이지 않았고 결국 모금을 통해서 선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씨의 취지에 공감한 동문들이 적게는 1,200원에서 많게는 3만 원까지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보탰고요. 네. 또 이 씨는 계좌 영수증을 투명히 공개하고 진행 상황도 이화위원회 꼼꼼히 알리면서 이 선물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 게다가 손편지도 이 이화위원들의 댓글을 받아서 작성을 해서 직접 선물과 손편지까지 함께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선물은 오늘 오전에 전달이 됐고요. 후문에 위치한 학관 5층 청소 노동자들의 보금자리에 전달된 이 선물에 미화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휴게실에 들어서자 미화원들은 굉장히 이 씨를 반기면서 또 안아주기도 하셨고요. 또 몸은 추울지언정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다며 이혜리 씨가 말하기에는 처음에는 어머님들이 선물 받기를 거절하시다가 재차 마음만 받겠다고 하시는 미화원 어머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선물이라고 설득을 해서 이렇게 찾아뵀었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한 달간 이 이혜리 학생, 이 전체 재학생과 동문들을 상대로 해서 작은 정성이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게 여러 사람의 웃음꽃으로 활짝 피었다. 네, 또 한 학생의 생각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많은 그 동문들이 함께 생각을 같이 해준 것도 되게 예쁘다는 생각이 들곤 하는 뉴스였습니다. 네. 그렇네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이혜리 학생을 반갑게 껴안았다. 네. 이게 참 인상적입니다. 네. 자, 올해 신정 연휴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하루인가 이렇게 하면 징검다리처럼 되기도 하고 그런 모양이죠. 회사나 모임 단체별로는 새해
어디 가면 해돋이 뭐 잘 볼 수 있습니까? 그때 날씨 좀 한번 미리 들어보죠. 네, 올해 연말연시에는 해돋이와 해넘이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이 오는 31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눈 또는 비가 오고 1월 1일에도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충남과 호남, 제주에 눈 또는 비가 오겠다고 예보를 했습니다. 서울, 경기, 충북, 영남 지방에도 구름이 많이 껴서 해돋이를 보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서 춥지는 않겠지만 31일 눈이나 비가 온 뒤에 대륙 고기압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1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고 2일에는 영하 10도로 기온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낮 기온은 사흘 정도 영하로 떨어지다가 이후에 다시 영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최혜윤 아나운서였고요. 지금 막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하고 뉴스 브리핑 코너를 마치겠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땅콩 회항의 조사 내용을, 국토부의 조사 내용을 누설한 국토부 조사관을 구속했습니다. 이제 막 방금 검찰이 국토부 조사관을 구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비밀리에 유지하게 돼 있는 그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이나 관련자들에게 누설한 거죠. 그렇다고 보면 조사가 아닌 거죠. 답안지를 보여주고 시험을 치게 하는 뭐 그런 행위인 것 같은데, 지금 땅콩 회항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에 앞서서 국토부 조사관이 구속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제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5시 50분 막 들어왔습니다. 청취자 게시판을 좀 보고 넘어가죠. 지나가다 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거의 하루 종일 국민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이강윤의 오늘 프로그램은 티가 나게 볼륨이 굉장히 작습니다. 설정해둔 컴퓨터 스피커 볼륨이 중간 정도인데 최대치로 올려야 할 만큼 작다 이러시면서, 그리고 이강윤 앵커가 간혹 마치 혼잣말 하시는 것처럼 목소리 작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좀 있는데, 중간에 뭐라고 하시는 건지를 볼륨업 할 타이밍을 놓치면 잘 못 알아들어서 답답하다 이래 주셨네요. 볼륨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네요. 네, 전설의 까치님도 같은 의견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방송을 하면서 들으시는 여러분, 이제 어떤 상황에서 들으시는지를 잘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들리는지, 컨텐츠도 중요하고, 음질이나 성량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라디오는 오로지 소리로만 전하는 매체니까. 그런데, 이게
국민 라디오에 아침부터 밤까지 하는 여러 프로그램별로 균질한 볼륨 크기를 내도록, 그건 뭐 기본이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볼륨 게이지를 일정하게 맞춰놓은 게 있고요. 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담당 PD들도 그걸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진행자의 뭐 성량이나 음색 그거에 따른 차이는 있겠으나 그 소리의 크기는 균질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전혀 지금 견해 주신 분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에게 맞춰야 하는지 참 저희들도 고민인데, 불과 며칠 전에는 우리 방송이 다른 방송들보다 굉장히 볼륨이 너무 크다. 그래서 뭐 줄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오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취하시는 환경이나 주변 혹시 소음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걸 잘 모르겠고, 쓰시는 컴퓨터 그 스피커도 종류별로 다들 좀 성능이나 울림이나 이런 게 다를 터이니까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합니다. 그리고 혼자 소리처럼 웅웅하는 거, 혼자 소리처럼 해서는 안 되죠. 이게 뉴스 프로그램인데 앵커가 그럴 리야 없죠. 네. 혹시 이렇게 대화체로 얘기한 듯 하면서 짧게 대답을 하거나 이런 게 그렇게 들리실 수 있으실 텐데, 전체적으로 볼륨이 작으니까 짧게 제가 뭐라고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답답하시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작게 들려서 좀 답답하다는 분들이 계시는 건 확실하군요. 저희는 좀 크다 그랬고, 제가 또 약간 목소리가 큰 편이기 때문에 그런 편인데, 아무튼 참 힘듭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볼륨이 작다고 또 태풍님께서 그랬고, 괜찮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R 발음이 지나치게 심하다고요? R과 L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 어쨌거나 들으시는데 최대한 좋게 편하게 들리는 음질을 내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미 다 정해진 그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는 거라서,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무슨 조치를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의 불편을 대부분이 그러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 줄은 압니다만, 이런 말씀을 남기시면은 굉장히 뭔가 지금 송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사지 않을까 하는 점도,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네, 그렇고요. 미담을 들으시고 로니님께서 참 오랜만에 훈훈한 소식이다. 미담을 좀 종종 들려주시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희도 미담을 눈에 불을 켜고 찾습니다. 기왕이면 이런 것들로 서로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은 악담을 없애고, 나쁜 뉴스들을 좀 없애고, 그리고 미담을 전할 수 있는 세상, 사회가 되도록 해야겠죠. 물론 미담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지금 수감 중인 재벌 회장이나 회장에 준하는 오너들에 대한 가석방 얘기가 지금 성탄절 어제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군부를 떼듯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죠.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재소자들의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소관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다 아는 얘기죠. 원래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강조한 것은 청와대가 수감 중인 재벌 회장이나 오너들의 가석방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그건 법무부에서 하는 거다. 그 말은 법무부에서 모종의 무엇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접 시사하는, 그렇게 들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청와대 발 이런 뉴스를 보고 국물도업수다님께서 아마 이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수첩 명단 아시죠? 정윤의 문건 파문 때 함께 터져나왔던
문체부 관리들 얘기 말이죠. 아, 잠깐만. 네, 지금 막 들어온 속보를 하나 전하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떨어졌다, 화면에 떴다가 바로 사라져버렸는데요. 지금, 월성 원전인지 어디에서, 누가 그거 혹시 보셨으면 올려주셔도 좋겠는데요. 월성 원전인지 어디에서인지 무슨 그 제독 작업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업을 하던 직원들이 뭐 이렇게 쓰러지고 일부 후송하고 이런 상황이 막 발생한 모양입니다. 연합뉴스 사이트에서 보내주는 그 속보 뉴스가 있는데 그 화면이 방금 사라져버려가지고 제가 한 1초도 채 안 보고 기억났던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누구 혹시 컴퓨터로 연합뉴스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신 분은 한번 방문하셔서 긴급뉴스나 스팟뉴스 이런 걸 한번 좀 봐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네, 다시 아까 재벌 얘기로 돌아가죠. 국물도 없수다님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수첩에 대상자 명단을 적어놓고 장관 불러다가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라고 합디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알아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안 봐도 비디오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문체부는 뭐 나쁜 사람이라면서요. 뭐 이랬다고요. 내년 뭐 2, 3월쯤에 가면 무슨 움직임이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설을 맞아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가석방 몇 가지 요건이 있죠. 뭐 기간의 몇 %를 수형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간혹 있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최근 경영자 뭐 총연합이나 이런 데서 전경련이라거나 이런 데서 뭐 이런 로비 또는 뭐 청탁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한편 삼성과 LG의 그 세탁기를 둘러싼 파손을 둘러싼 다툼에 대해서 낭만 고양이님은 검찰이 개처럼 말도 참 잘 듣는다. 짖어 하니까 막 짖는다 이러셨고 삼숑이 승리를 했다라고 꿈이 있는 자유님 일부러 삼숑이라고 쓰신 모양이죠. 누구는 뭐 샘숭이라고 그러고 조금 비아냥거리거나 안 좋다는 어감을 담을 때 이렇게들 표기하시는 것 같아요. 재벌 총수 가석방을 위한 음모가 아닐까.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검찰이 다시 꺼내드는가. 네,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국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전자회사가 외국에서 참 꼴불견이었군요. 시닉이라고 읽으면 맞습니까? 시닉이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께서는 통진당 해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정원의 협력자 이성윤 씨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써놓으셨습니다. 그 사진과 함께 올렸는데요. 뭐 20년 운동권 경력이라는데 딱 사람 이름만 갖다 대면 이 사람이 NL인지 PD인지를 딱딱 쪽집게처럼 찍어서 뭐 그런답니다.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몇 차례 변론이 있었죠. 18번, 총 18번의 변론이 있었는데 그때 뭐 강철구나의 김영환 씨라거나 등등 여러 사람들이 각각 4명씩 총 8명의 증인들을 불러서 많은 얘기를 들었다고 하죠. 그 중에 이제 정부 측으로 이성윤 씨가 한번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이랬답니다. 법무부에서 진보당 당원 명부 전체를 이성윤 씨에게 건네주면서 이 사람이 NL인지 PD인지 말해달라 이러니까 이성윤 씨가 이 사람 NL이고 이 사람도 NL이에요. 그냥 전부 다 NL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운동권을 한 20년 얼마나 어디서 성실하게 운동을 해왔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름만 보고 감별을 해낼 수 있답니까? 전 이 사람의 그런 행태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을 헌재에서 증언으로 이렇게 청취를 하는 것도 참 그렇군요. 무슨 이름만 갖다 대면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NL인지 PD인지가 탁탁 구분이 되는 모양이죠. 지금 시닝님께서 올린 글에 따르면 이 이성윤 씨가 이 사람 NL이고 저 사람도 NL이고 모두 다 NL이라고 보면 된다 이러면서 10만 명가량 되는 통합진보당 당원 전체를 이석기와 같은 화석급의 화석은 화석 갑자기 설명하려니까 쉽지 않군요. 예전 이렇게 진흙층 같은데 이렇게 그대로 묻혀가지고 암석화돼 버리는 굉장히 쉬운 말을 제가 어렵게 하고 있네요. 이석기와 같은 화석급의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으로 한꺼번에 색칠한 인간이라고 본다. 이건 증인 진술이 아니라 후미의 방식의 사상 검증이다. 그렇게 NL 또는 PD인지를 따질 거면 당원 전체 다 증인석에 불러서 일일이 따졌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변호인단에서는 이런 방식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제지를 하고 이의를 강력히 제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한철 헌재 소장 기억하시죠? 헌재의 결정문을 낭독한 유명한 공안검사 출신이었죠. 박한철 소장이 제지하지 않고 이성윤 씨에게 계속 진술을 계속하라 이렇게 독려를 했다고 하는군요. 좀 아주 석연치 않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름만 듣고 NL인지 PD인지를 구분한다는 것은 정말 넌센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운동을 했던 NL 또는 PD에 한때 속했던 사람들이 한 200명도 아니고 말이죠. 최소한 10만 명이 훨씬 넘을 텐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운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어느 선까지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NL이다 PD다 참.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나라 꼴이 엉망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다가 검찰이나 사법당국에서 명예훼손을 적용하려고 한다는가 보죠. 제가 미처 여기까지는 뉴스를 못 보고 들어왔는데요. 지읒, 비읍, 이응, 기역, 히읗, 히읗 이걸 가지고 명예훼손이다 이렇다는 모양이군요. 문광님, 여기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분이시죠. 평소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이강윤 앵커님 출첵합니다. 송년회 마무리 잘 하시고요. 마음은 참석하고 싶지만 근무라서 참석할 수 없다. 천안에 계시는 분이시군요. 고맙습니다. 일하시는데 저희끼리 송년회에서 저희가 미안합니다.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죠.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신약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압박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네,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편찮은 거 아니시죠? 네네네. 네네. 저기 잠깐만 속보 하나만 짧게 한 30초 전하고 좀 들어갈게요. 네네. 제가 아까 그 연합뉴스에서 온 속보를 그 창이 닫히면서 정확히 전해드리질 못했는데요. 여러 청취자분들께서 올려주셨군요. 이 시간까지 전해진 걸 보면 고리원전 공사 도중에 작업 인부란 말은 좋은 표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작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2명 내지 3명 정도가 원인 미상으로 실신을 했다. 그리고 현재 제독 부대가 투입돼서 제독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각종 언론사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왜 실신을 한 건지, 뭐 유독가스인지 뭔지 이런 것 좀 더 자세한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독 부대가 투입됐다고 하니까 독성 물질이 뭔가 누출되었거나 그런 거에 의해서 오염이 됐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부대, 이때의 부대가 지금 군인 부대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특수 임무를 띠고 있는 어느 뭐 태스크포스 같은 걸 말하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좀 더 보강된 뉴스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 기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예. 그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 놓고 빅3가 나오면 이번에는 안 된다. 무슨 소리냐. 뭐 나와야 뭐 이런 막 그러더니 결국 빅3 중에 하나였던 정세균 의원은 나오지 않는 걸로 정했다면서요. 예, 오늘 정세균 의원이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 자리에서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 국민적인 여망 또 당내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신이 미랄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각오를 밝혔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빅3,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이 세 사람이 치열하게 당권을 두고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인 이제 정세균 전 대표, 정세균 의원이 오늘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실제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 구도는 그야말로 문재인 대 뭐 비문재인, 반문재인 뭐 이런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에 사실 문재인 의원이 지금 출마했을 경우에 뭐 대체로 문재인 의원의 뭐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훨씬 가장 높다. 뭐 이런 전망들은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비주류 쪽에서 이 의원들 한 20-30명 정도가 이 성명 발표도 했었고요. 또 그러면서 이 친노 당권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을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왔었는데 네. 그게 이 정세균 의원의 불출마로 연결이 됐고 이 정세균 의원의 불출마는 정세균 의원이 뭐 아주 친노 색채가 아주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친노 색채가 아주 없지도 않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른바 범 친노 이렇게 그렇죠. 범 친노로 구별이 됐었고 네. 그런데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대중적인 인지도, 지지도하고는 또 다르게 당내 지역 기반, 조직 기반은 또 상당히 탄탄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 정세균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사실은 특정 제3의 후보, 그러니까 이 빅3의 불출마를 요구해 왔던 그 정치 세력이 주장해온 제3 후보론, 이게 또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지금 어쨌든 이제 열려 있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의원에 대한 불출마 압박, 이게 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네. 다만, 문재인 의원이 이미 이제 출마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어서, 네. 이 출마 여부 자체를 다시 되돌리는 상황은 쉽지 않아 보여요. 예. 그렇다면 결국 이 당의 이번 2월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결국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이 친노 대 비노 구도 이렇게 좀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나머지 그러니까 빅3 중에 나머지 두 사람 문재인, 박지원 의원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두 사람의 출마 여부 자체가 뭐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구도 자체를 네. 좀 친노 비노 구도를 아주 분명하게 가져가면서 이 비노의 대표주자 예. 이렇게 해서 문재인 의원과 이 맞대결을 펼치는 어떤 특정한 그룹이 네. 좀 이렇게 형성될 가능성 이거는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양쪽을 다 좀 뭉치게 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진짜는 왜 안 나왔다고 혹시 뭐 그런 뒷얘기 돌아다닌 거 없습니까? 아니 뭐 오늘 따로 제가 들은 건 없는데 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정세균 의원이 좀 계산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나왔을 때 사실은 정세균 의원이 가져갈 수 있는 표의 한계치가 굉장히 분명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자신과 문재인 의원의 지지층이 겹치는 대목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의식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겹치는 쪽은 아무래도 문재인 의원을 택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죠. 정세균의 한계만 더 드러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결심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차 이렇게 상황이 좀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주목되는 인물이 이제 김부겸 전 의원인데, 저번에 불출마 선언을 사실상 한 것처럼 했는데 또 그렇게 우리 안 기자가 한번 전했었죠. 뭐 어떻게 보면 뭐 최근 이제 젊은층 쓰는 표현들을 이렇게 숨 타는 듯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는데, 오늘 김부겸 전 의원이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만간 이 입장을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다음 주면 바로 이제 전당대회 후보 등록 기간이잖아요. 이제 주말 새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오늘 기자들에게 한 표현 자체는, 그러니까 뭐 제가 정확한 표현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어린 사과 말씀을 드리면, 내가 통수치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좀 마음을 정하는 것 아닌가, 이런 예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여당 속사정 하나 들어보십시다. 오늘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 정무라인에다가 왜 이렇게 화를 냈답니까? 그 1월 2일 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이제 신년 할애식, 이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오부 요인이 다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에서도 당 주요자 서열별로 딱 이렇게 가는 거죠. 양복 잘 차려입고 참석을 하게 될 텐데, 보통 보면 사무총장 자리가 어느 당이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은 대체로 이 당 대표의 최측근이 이 당무를 관장을 하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황우여 대표 체제 때 보면 황우여 대표는 친박 색채가 아주 강하진 않았었지만 이 사무총장을 맡았던 의원들이 서병수, 홍문종, 또 윤상현, 이 친박의 핵심 의원들 아닙니까? 특히 이제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이 청와대와 이 코드를 잘 맞출 수 있는 인사가 대부분 이제 사무총장을 맡아왔는데, 지금 김무성 체제의 사무총장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아마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예요. 누가 사무총장인지? 지금 이군현 사무총장인데, 모르죠. 사실 뭐, 이 존재감이 거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게요. 당초 이군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수석을 했던 그 인연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이렇게 친이계 색채가 좀 있어도 아주 정치적으로 좀 두드러진
그런 존재감을 드러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예. 사실 애초에 사무총장 물망에 별로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별다른 역할이 크게 주어지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당 서열로 보면 선출직 지도부 이외에는 사실 사무총장이 가장 높은 서열을 차지하고 있는 자리인데,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제 초청자 명단을 확정을 하면서 이군현 사무총장의 이름이 빠진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김무성 대표가 사실 이군현 사무총장을 기용을 할 때, 들리는 말로는 원래 청와대 쪽에서 윤상현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이 이제 6월 재보궐선거 그리고 7월 14일 전당대회까지 치러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6월 지방선거를 사실 좀 성공적으로 치러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윤상현 사무총장의 유임을 청와대 쪽에서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윤상현 사무총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네. 차례 전했는데, 이제 윤상현 사무총장을 바로 바꿔버린. 상승난 된 지, 그렇죠. 3개월 만에 이제 교체를 하고, 예. 이 김무성 대표가 이제 이군현 사무총장을 선임을 했는데, 예. 이 과정에서 청와대 쪽하고 별로 이렇게 좀 사이가 좀 의견 충돌이 좀 있었다고 해요. 아하.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무총장, 여당의 사무총장, 굉장히 자기 편 아니다 이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저간들의 사정이 있었던 차에 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내가 선임한 이군현 사무총장, 이 당의 서열도 꽤 높은 사무총장을 초청자 명단에서 의도적으로 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청와대 정무라인에 굉장히 좀 화를 냈다고 하고 기자들에게도 이런 경우가 어딨냐며 아주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최근에 지금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법도 대표 발의하고, 예. 또 지금 한껏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경제인 사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앞장을 서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 청와대하고 코드 맞추기 위해서 이 청와대하고 각을 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청와대 쪽에서 좀 이 핀트를 어긋나게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예. 조금 이 분기탱천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장, 중장, 소장 이렇게 가는데 대장, 중장 다음에 소장은 건너뛰고 대령을 부르니까 야 이런 경우가 어딨냐. 존재감이고 친박이고를 떠나서 의례적인 자리인데 계급 순두로 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사실 청와대나 특히 이제 청와대 실무진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사실 한두 번 다뤄본 사람들이 아닐 텐데. 그렇죠. 청와대는 의전 빼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텐데.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걸 보면 의도적이었다면 정말로 좀 수가 낮은 거고, 의도적이지 않았다면 굉장히 무능한 청와대.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죠. 그렇죠.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경제인 사면 문제 관련해서 네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청와대가 어쨌든 운이 띄워지고 나온 다음에 이 대통령이 특별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런저런 비판들도 많고 하니 결국은 이 법무부 장관이 매달 실시하는 가석방의 형태로 사실상 지금 SK 최태원 회장을 염두에 둔 그런 조치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 아닙니까? 그렇죠. 최태원 회장이 올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하면 형기의 한 48% 정도를 채우게 된다 그러는데 원래 반 넘겨야 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년 1월, 2월이면 절반은 넘어갈 거고. 그런데 보통 가석방 이 법무부 자료에 보면 가석방은 70% 형기를 채우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70%입니까? 그럼 제가 착각을 했군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50% 이상이면 되는데 실제 시행 과정에서 형기가 70% 미만인 경우 한 적은 거의 없다. 네, 70%까지 채우지 않고 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요 문제 지금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나란히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네. 이 청와대에 마치 어떤 신호를 보내듯이 예, 군부를 세게 떼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그렇게 나서고 있는데 네. 김무성 대표가 오늘 일로 뭐 그 입장을 바꾸진 않겠지만 네. 어쨌든 청와대나 김무성 대표 쪽 이렇게 긴장 관계가 묘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 긴장 관계가 정말로 이렇게 정책과 노선 그렇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좀 본질적인 부분에서 부딪히는 거면 네. 그래도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그래도 좀 생산적인 갈등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네. 나오는 얘기들 보면 정말 좀 유치하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오늘 그게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군현 총장 대신에 부르려고 했다는 게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라니까 너무나 수가 빤히 보여서 이건 실수라고는 잘 안 읽혀지는 거죠. 예. 그나저나 등치는 산같이 우람하고 크던데 어찌 그리 좀스럽게 그러는지 말이에요. 언제 우리 양 기자는 잘 나가는 정치부 기자시니까 높은 사람들 잘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얘기 좀 전해주세요. 통 좀 크게 좀 놓으라고. 쫀쫀하게 그러지 말고요. 안 그래도 짜증나, 그런데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혈압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6시 23분 됐네요. 제가 짬짬이 뉴스 사이트를 좀 몇 개를 봤더니요. 경향신문이 6시 3분에 올린 게 그나마 팩트가 가장 좀 충실하달까요? 그래서 이미 올려져 있지만 그거를 제가 처음에 전하면서 좀 헷갈릴 수 있게 전해드린 데다가 뒤늦게 들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속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리 원전 공사 중에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실신을 했고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경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3호기 공사 작업 중 근로자 3명이 실신했고 실신 원인은 아직 모르지만 고리원전의 인근 제독 부대 독을 없애는 독을 이제 세척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 부대와 울산 소방서의 온산 화학구조대가 지금 현장에 출동해서 제독 작업 중이랍니다. 노출된 가스는 수소가스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수소가스는 폭발성이나 발화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은밀하고 이렇게 다루어져야 하는 그런 물질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노출이 됐는지, 그리고 3명 정도에 그치는 건지 현장 상황은, 근데 아마 이런 게 벌어지면 기자들의 현장 접근이 대단히 어렵고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고 공식 브리핑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부산 기장이죠. 부산 또는 울산 지역 기자들이 움직일 텐데 좀 더 충실한 내용의 속보를 아마 이강윤의 오늘이 끝나는 7시까지 더 자세한 진전된 것을 전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 관련은 이따 8시나 9시 방송사들 주요 뉴스 시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행간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경제 관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제과외교사 역할을 했던 미래연구원장의 김광두 서강대 교수 출신이죠. 김광두 원장과 한겨레가 2번에 걸쳐서 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귀담아 들을 소리들이 몇 개 많이 나왔는데요. 그 관련 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먼저 들으시고 함께 한 서너 가지 생각해 볼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을 경제위기 극복이 안 되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원장은 지난 18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한겨레와 만나 국민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통해 희망을 갖고 국민 화합이 되고 외부 충격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경제가 잘 되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위기를 극복하려면 대통령이 비전 제시, 국민 소통, 정책 추진력 등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지난 2년간 보여준 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대통령이 자신을 던져서라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과거 고도 성장의 거품을 걷어내야 희망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고 호소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네.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에게 싱크탱크 역할을 했거나 당에 참여해서 중요한 일을 한 몇 분들이 있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있고 새누리당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상돈 전 중앙대 명예교수, 그리고 지금 서강대 교수 출신의 방금 들으신 김광두 미래연구원장, 이렇게를 흔히들 빅3 뭐 이렇게들 말하곤 하죠. 사실 빅에다가 1, 2, 3 붙이는 거 그냥 신문 방송에서 하는 관행적인 건데 뭐 그렇게 들어주시죠. 뭐 빅이든 스몰이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김종인, 이상돈 이 두 분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후보 시절부터 그 가까웠던 걸 생각하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이탈했고요. 김광두 전 교수도 근래 들어서 현 정부 정책의 개혁성 그리고 경제 정책을 두고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밑바탕에는 애정이 깔려 있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외교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저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게다가 몇몇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민감한 대목에서는 현 정부 청와대 핵심 실세들의 실명을 그냥 기자 앞에서 그대로 거명해가면서 지목해가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뭐 과외교사였던 사람이 정색을 하고 비판했다, 뭐 그것도 기자로서는 중요한 뉴스 포인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그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 대목이 정말 귀 기울여야 할 만한 것인지 이런 거를 먼저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김광두 교수는 지난 2007년,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의원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했다가 졌지 않습니까? 그때 뭐 수락연설했던 게 꽤 뭐 유명하고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부터 박근혜 캠프에 있었던 핵심 중에 몇 안 되는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정책적인 면에서, 정치나 조직적인 면에서는 지금 친박 이래가지고 뭐 대개 의원 배지 달고 여의도에 많이들 나와 있거나 청와대에 가 있습니다만 정책적인 면에서는 호흡을 맞춰온 지 오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즉 2007년부터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 후보를 도왔던 김광두 교수가 박근혜 후보가 드디어 집권을 하고 나서 뭐 한 자리 중요한 걸 맡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번번이 지금 2년이 다 가도록 자리를 못 맡고 있어서 서운해서 이렇게 나를 세워서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추측도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것 아니다. 그리고 나 김광두는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이미 누차 말한 바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리를 얻지 못해서 서운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자기 발언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나섰죠. 이건 뭐 당연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자기는 오로지 학자로서 지금 비판한다, 그런 얘기인데 진정성의 일부는 우리가 수용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원장이 지적하는 건 이겁니다. 김광두 미래연구원장이니까 김 원장으로 포칭을 하겠습니다. 최경환 현 부총리 경제팀의 실패 원인은 부동산 정책만 강조하고 그거에만 매달린 나머지 구조개혁의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하는데 그것을 너무 늦게 그리고 약하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구조개혁은 뭐냐? 쉽게 말하면 부실기업 과감히 정리하라는 겁니다. 뭐 이자 보상률, 그런 뭐 어려운 경제학적 용어를 써가면서 뭐 이렇게 해놨는데 쉽게 말해서 1,000원 빌려가지고
은행에서 1,000원 빌렸으면 이자로만 한 100원이나 뭐 얼마쯤 100원까지는 안 내겠군요. 한 몇십 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자도 잘 못 버는 기업들이 있다. 이런 기업은 한계점이 도달했으니까 과감히 파산, 청산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경제 체질은 강화되겠지만 해고자들, 뭐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올 거고요. 또 연쇄적으로 뭐 어음 관련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얽힌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파장이 우려가 돼서 잘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에 우리 몸 전체가 썩어간다.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좋은 기업까지도 망가진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도려냈어야 됐는데 우선 눈에 보이는 경기만 붙잡겠다고 돈 풀어서 부동산 띄우려고 한 것. 이것이 가장 큰 실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른바 지금 최경환 부총리 팀과 경제 철학을 달리한다는 사람들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저는 친박근혜 경제학자 중 대표적인 뭐 김광두 원장이거나 또는 철학을 달리하는 경제학자들도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최경환 경제팀이 강하게 심각하게 알아들어야 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강의 이쪽 편이고 저쪽 편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맞을 확률이 99% 넘겠죠. 고집할 게 아니란 거죠. 자기 임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와 수치상의 변화만을 위해서 부동산 활성화, 경기 활성화, 부동산을 통한 경기 활성화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고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였던 김 원장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한 점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근데 사실 그 사과를 왜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약을 파기한 사람은 대통령인데 물론 이 공약을 만들자고 주장한 사람들이 김종인, 이상돈이 힘주어 주장을 했기 때문에 파기된 공약들을 보면서 사과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과의 적정 당사자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김 원장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타깝다. 그리고 자기도 경제 관련 정책의 중요한 브레인이자 스텝이었으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들 다들 말하기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못한다고들 말한다. 그리고 내가 봐도 사실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수식어도 필요 없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 원장이 진단하는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죠. 김 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경제에는 크게 세 가지 틀이 있답니다. 첫째, 희망이 앞으로 있느냐, 희망이 보이느냐. 국민들 또는 경제의 주체로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앞으로 희망이 느껴지느냐는 거죠. 희망의 가장 큰 요체는 첫 번째는 일자리 만들기인데 그러려면 성장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성장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계속 성장을 선성장 후 분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장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원장의 분석이고 둘째, 국민 화합이 되어야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인문학적 철학과 시각이 녹아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경제활동은 수치로 우리가 재추출을 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지만 경제활동 그 자체는 수치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비용,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합의가 잘 되고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냥 상식이 지켜지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효율 요소가 크게 줄어들지요. 그런 점에서 바로 그런 것이 경제적인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김 원장이 말하고 있는 국민 화합이 돼야 평화롭고 경제적으로도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진단합니다. 여기에도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의 과외교사였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가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먼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경제 안정인데 이게 경제 안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위기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느냐로 이렇게 가늠할 수 있다고 김 원장은 주장합니다.
그 위기 대응 여부는 국민이 희망을 갖고 화합할 수 있고 외부 충격에 잘 대응할 수 있으면 위기도 저절로 대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모두 현 정부의 경제 능력은 형편없다. 그 최종적 책임은 대통령에서 찾고 있습니다. 김 원장의 견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안 보인다.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한 소통 능력도 너무너무 떨어진다. 그런데 어려움을 돌파하려면 지금 위기인 건 확실히 맞지 않습니까? 국가 부채, 지금 가계부채 이런 거 다 말할 필요가 없고요. 저성장에 장기 불황에 일자리, 고용 없는 그나마 성장 이런 거 아닙니까? 3% 성장도 힘들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돌파하려면 정책 추진력이 중요한데 현 정부는 이것도 약합니다. 왜?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깨알같이 모든 걸 A부터 Z까지를 다 지시하거나 이렇게 말을 하니 만기 칠남식으로 하니 어떤 공무원이 자기 목 내걸고 배포 있게 소신 있게 직을 걸고 해보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김 원장은 이런 비참하고 우울한 진단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이 제일 잘 사는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이 제일 잘 사는 것 같다. 이 말은 우리는 이미 정점에 와 있고 내려가는 일밖에 안 남았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이 정부가 지금 아직 임기 반도 채우지 못했고 내년에는 의욕적으로 일해보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그러는 모양인데 대통령의 과외교사였던 사람이 이렇게 우울하게 진단합니다. 지금이 제일 잘 사는 거다. 이제는 계속 춥고 배고플 일만 남았다. 힘들 일만 남았다. 공부해도 취직 안 되고 들어가도 경쟁에 시달리거나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내몰릴 확률이 크고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팀이 부동산에 집착하는 것 지금이라도 버리고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우선 당장은 아프지만 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환부는 도려내야 합니다. 완벽하게. 고름의 근원까지도. 그래야 지금이 제일 잘 사는 때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그나마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현 정부는 임기 중에 잘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좋으니까 희망의 불씨만이라도 꺼트리지 않은 채 다음 정부에게 그 불씨만이라도 오롯이 넘겨줄 것을 정중하게 충고하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전주에 오신다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제가 식사 준비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6.5kg의 십자가를 들고 안산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대전으로 가던 길.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길목마다 식사를 대접했던 따뜻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합원 수정원 님입니다. 상황버섯 닭백숙하고요. 그 한우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그분께서도 불고기를 협찬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해서 반찬 이렇게 싸서 제가 좀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을 빨리 풀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미디어 협동조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6시 41분 막 됐군요. 14분, 5분 정도 말씀 나눌 것 같습니다.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진주의료원. 홍준표 지사가 부임하자마자 이거 문 닫게 하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시끄러웠고 결국은 문을 닫았죠. 그거 안 된다. 다시 문을 열게 해야겠다. 이거 좀 주민 의사 물어서 결정하자. 가지고 주민 투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막았습니다. 대법원에서 그 주민 투표 막는 것 그거 위법이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주의료원 문을 다시 열 건지를 물어보는 투표를 다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서 진주의료원 노조의 유지현 위원장님 연결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기도 지금 진주에 계시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3일로서 전국을 가느라는 전국위원장이라서요. 예. 그럼 여기 서울이나 수도권에 예. 계시는 겁니까? 예. 저는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뭔가 착오가 있었군요. 진주의료원 노동조합의 유지현 위원장이라고 표현하면 틀린 건가요? 예. 저는 전국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고요. 네. 저희 산하에 150개 정도의 지부가 있는데. 병원 노조가 있는데. 예. 그중 병원 지부가, 지부 중에 하나가 진주의료원 지부인 거예요. 그럼 제가 소개를 잘못 드렸군요. 네네. 바로 잡겠습니다. 네. 네, 유 위원장님,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 묻는 주민투표 신청하려면 유권자 서명 운동에 이제 착수키로 하셨는데, 네. 주민투표 하려면 어떤 실무 절차가 필요합니까, 일단? 예. 제일 먼저 이제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 이 과정에서 증명서 교부 신청을 했는데 홍준표 도지사가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과정이 온 거고요. 그럼 지금 다시 저희가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면요.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경남도가. 네. 그러면 그 대표자는 위원장님 말씀을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대표자는 6개월간요. 네. 19세 이상의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청구인 서명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청구인 서명은 경남도민 유권자의 5% 이상. 그래서 약 13만 명에서 13만 5천 명으로 예상하는데요. 네. 이제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가 주민투표 해주십시오라고 다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기간이 6개월을 주고 있고요. 서명 기간이. 그러면 6개월간의 서명 기간이 끝나면 10일 이내에 이 13만 명에서 13만 5천 명의 청구인 명부를 경남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제대로 서명이 되었는지 중복된 것이 없는지 이런 명부 확인 작업을 끝내면 요건을 갖춘 것이 확인되면 주민투표를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경남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법문에는 경남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 선관위 통지에서 주민투표를 발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자체장과 관할 선관위가 협의해서 투표일을 정해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 공무원들이 잘 알아서 할 기계적으로 지키게 되어 있는 그런 행정 절차는 이쯤에서 듣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투표 요건이 3분의 1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다시 한번요. 요건만 3분의 1 3분의 1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면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는 조례를 다시 만들고 재개원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투표율이 33.3%를 넘으면 되고 투표자의 50%를 넘으면 그 사람들이 재개원을 원하면 홍준표 지사의 결정이 어떻든 간에 입장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진주의료원은 다시 문을 열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죠. 네. 정리하자면 6달 동안 해당 지역 주민 유권자의 5% 이상의 서명 명부를 받으면 주민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난번에 주민 투표를 하려다가 막았지 않습니까? 네. 홍 지사 측이. 그때 막으면서 무슨 이유를 들었었죠? 홍준표 도지사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면서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했는데요. 그 시기가 작년 7월입니다. 네. 근데 그때 첫 번째 이유를 6.4 지방선거에서 포괄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 재개원이 불가능하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거예요. 네. 근데 요게 과정에서 1심, 항소심, 대법원까지 해서 모두 다? 이거는 안 된다. 지방자치법이나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예. 이렇게 다시 대법원까지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것과 큰 직접적 연결이 있거나 동일 사안은 아닌데 혹시 제가 돌발적인 질문을 드려서 좀 당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삼척에서 주민들이 원전 이거 지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높은 85%인가의 찬성률로 삼척 원전을 반대한다 이런 주민투표 결과가 나온 적이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네. 근데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은 지방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 몇 %로 찬성을 하든지 중앙정부에서는 그거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무시를 했는데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관여할 게 아닌 거죠. 이런 요건을 갖춰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고 과반 찬성이 나오면은 무조건 재개원, 다시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홍준표 도지사의 그동안의 발언에서도 봤듯이 이건 지방사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우리가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이유로 폐업하겠다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 국정조사 결과도 무시하고 보건복지부의 제2요구도 거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다시 또 말을 바꿔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사무, 지방사무 이러면서 혼선을 빚었던 삼척건과는 달리 이것은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문을 열든 말든 이렇게 딱 정해지는 거군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재추진을 준비 중이신가요? 네네. 이번 대법 결과가 24일날 나왔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동안도 저희가 주민투표 대표자 교부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고 그동안 이 재개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도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계세요. 서부 경남 쪽에는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저희가 거치고 있었는데 이번 대법 판결이 명확하게 다시 나면서 저희가 다시 이런 절차를 거칠 것이고요. 네, 위원장님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긴급한 뉴스가 하나 들어와서 짧게 전하고 다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긴급해서 말씀을 끝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제가 끼어든 걸 이해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네, 조금 전에 속보로 말씀드린 신고리 원전 3호기 건설 현장의 가스 누출로 3명이 이송됐는데 그중에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현재 치료 중이지만 상태는 위독하다고 합니다. 이들 3명은 현대건설 소속의 직원으로 홍아무개 씨, 나이는 50살,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인 송아무개 씨, 44세, 김모 씨, 23살 등입니다. 고리원전 직원 1명은 가스에 누출됐지만 메스꺼움만 호소하고 병원으로까지 실려가지는 않았다고 원전 측은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오후 5시 20분경에 그러니까 누설된 뭔가 독성 물질에 노출이 됐고 그로부터 1시간 30분이 채 되질 않아서 3명 중에 2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성 물질의 이 강력함이나 그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게 대단히 치사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불과 지금 1시간 30분밖에 되질 않았는데 1시간 30분이 채 되질 않았는데 독성 물질에 노출된 수소가스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그 독성 물질에 노출된 사람 중 3 중 2명이 사망했습니다.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다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투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그 말씀 하시다가 제가 속보를 전했죠. 네. 그러면 5%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5%를 6개월간 저희가 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서명을 받는 거니까요. 6개월간 그 서명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투표가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여론조사에서도 재개원 여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결과를 예상을 하고 홍준표 도지사 거부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도 6개월간 서명 작업 그리고 주민투표에 대한 것들도 총력을 다해서 함께 할 생각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대법원에서 주민투표를 막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도청 측은 아직도 반대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네.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랍니까? 지금 대표자 증명서는 교부하겠다 입장, 경남도 입장이요. 예전과는 조금은 달라졌네요. 네네. 대법 판결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는 교부하지만 주민투표 실시는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논리 전개입니까? 글쎄요.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지자체장의 재량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재량권이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위반하는 또 다른 위법행위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예. 주민투표법 13조에는 청구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도지사가 시혜로 무슨 자기 주머니 안에 넣고 있다가 기분 좋으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대법원 판결까지 아전인수격을 해석하고 있어요. 재량 사항이라 하면 그럼 법조문만 들춰보면 바로 나오는데 그것은 오히려 공격하기에 반론을 펴기에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반론을 지금 펴면서 주민의 권리를 틀어막겠다는 불통의 정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성명서도 내고 항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나 저희가 1월 달에 실제로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다시 했을 때 지금 이런 여론이나 정말 법의 대법 판결까지 어기면서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여론이나 우리 법의 취지 이런 것들을 봐서 저는 홍준표 도지사가 고집 부리지 말고 법 취지나 법을 따라서 대표자 증명서 교부하기를 촉구합니다. 그 진주의료원 노조가 부패했다. 그리고 공익성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주장이나 뭐 이렇게 이런 사실을 유포하면서 진영 간 싸움, 이념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홍준표 지사가? 네, 그렇죠. 그 사실이 맞습니까?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가 작년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조사 기간에 다 증명이 되었고요. 그럼 증명이 된 이후에 홍 지사의 태도는 어떤가요? 여전히 그 강성 귀족 노조라는 말로 진영 대결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 조합원들이 상당히 이후에 재취업이나 뭐 주공글씨처럼 그렇게 받쳐갖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저는 도지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을 우리 홍준표 도지사가 저지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의료원 폐업의 모든 원인 제공과 책임을 노동조합으로 몰고 간 전형적인 악용 사례라고 보고 있어요. 그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터에다가 뭘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경남 서부청사. 도청사. 도청사가 지금 창원에 있잖아요. 그런데 경남 서부 쪽에 서부청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경남도 산하에 있는 직속기관 그리고 진주시 보건소를 이전하겠다. 이게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 근데 보궐선거 나갈 때 서부청사를 짓겠다라고 했던 공약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진주의료원을 타겟으로 아예 잡고 그렇게 진행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아까 처음에 첫 질문에서 설명해 주신 거를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들어갔더니 6달 안에 주민 유권자의 5% 이상 그 서명을 받아야 그것을 근거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진주의료원이 다시 문을 여는 것을 많은 주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다고 위원장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늘 여론조사할 때마다 재개원 여론이 우하게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요건을 잘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는 무사히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공공의료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계기를 왜냐하면 이건 진주만의 사안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지켜보고 있는 대단히 민감한 상징적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상황 변화가 있으면 다시 한번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진주의료원 보건사무노련의 유지현 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뉴스 이강윤의 오늘은 문을 닫아야겠는데요. 부산 기장의 고리원전,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 현장
독성 물질에 노출된 3사람 모두 사망했습니다. 처음에는 2분 사망하고 1사람은 아직 위독하다고 했는데 그분마저도 다 사망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네요. 1시간 반, 불과 90분 만에 사망에 이를 만큼 뭔가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아닌가, 그리고 긴급 군한 시스템 같은 것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은 게 아닌가, 또는 그런 것이 작동하기에는 너무 강력한 독성 물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고의 파장은 클 듯 싶습니다. 어쨌거나 돌발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분들께 명복을 빕니다. 네, 12월 26일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월요일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